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300명대 중반까지 치솟으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지금 당장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전문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셋값과 집값이 잡힐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정부 대책에 문제점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 신규 환자가 343명으로 오늘도 300명을 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방위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800명을 넘을 것이란 글이 떠도는 등 최근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서 엄중 처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이 0.25% 올라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김포시와 부산시 해운대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 대출이 줄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 밝혀야 하는 규제를 받게 됩니다. 법무부가 오늘로 예정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를 대검 측이 협조하지 않아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감찰 조사 강행 방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국의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지면서 곳곳이 침수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영하권 초겨울 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이 됐는데요. 그런데 걱정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고 이틀 전보다 어제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일상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고 확진자 추적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종균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먼저 신규 확진자 이틀 연속 300명을 넘었죠. 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43명입니다. 전날보다 32명이나 더 늘어나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틀 연속 300명대는 수도권 중심의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93명, 해외 유입이 1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107명, 경기 59명, 인천 11명으로 수도권에서만 177명이 추가됐습니다. 비수도권에서도 확진자가 116명 나왔는데 이는 8월 27일 이후 첫 100명대 기록입니다. 그만큼 코로나19가 전국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입니다. 경남이 28명, 전남 27명, 강원이 20명이었고 충남 13명, 인천 11명 순이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는 검역 단계에서 39명을 포함해 모두 50명이 확인됐습니다. 또 어제 사망자는 2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498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79명으로 12명이나 늘었습니다. 오늘 낮 12시 기준 집계에서도 가족이나 지인 모임, 대학교, 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방 등을 고리로 한 집단 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와 확진자 추적 속도가 감염 확산 속도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는 양상입니다. 네, 확진자 급증세가 심상치 않은데 정부가 거리두기 추가 격상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요. 네, 정부는 수도권의 신규 확진자가 한 주 동안 200명을 넘을 경우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회식과 모임 금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회식이나 모임 자제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초단체의 거리두기 가이드라인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인구 규모와 지리적 특성을 가진 각 지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하다 보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정부는 특히 하루 확진자 수가 200~300명이 계속 발생하면 우리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도 현재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선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총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코로나19는 최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지금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동안 잠잠했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N차 감염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네,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먼저 경북 지역을 살펴보겠습니다. 경북에서는 경산과 안동에서 각각 5명과 3명이 감염됐는데요. 경산에 사는 40대 A씨는 지난 15일 감염 사실이 확인된 청도고주 세자매 가족 모임 확진자와 접촉하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A씨와 접촉한 경산 주민 4명이 잇따라 감염됐습니다. 이로써 청송 세자매 가족 모임 관련 확진자는 29명으로 늘었습니다. 가족 모임 참석자와 직장 동료, 지인, 또 동료의 지인과 가족 등 N차 감염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북 안동에서는 가족 3명이 경기도 성남에 있는 친척집을 찾은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철원에서 요양원 입소자 7명과 초등학교 학생 3명 등 신규 확진자가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요양원은 지난 14일부터 동일 집단 격리 중이고 초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춘천에서도 3명이 확진됐습니다. 강원도에는 지금 격리 음압병상이 10개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병상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남 하동에서는 중학교와 관련해 사흘 사이 21명이 확진됐습니다. 지자체가 공공시설 등을 전면 휴관하고 각종 행사와 연수를 취소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처를 내렸습니다. 네, 광주에서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시작된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엿새 만에 관련 감염자가 40명을 넘었고 N차 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전남대병원과 관련해 목포 기독병원에서는 간호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입원 환자와 의료진 등 785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벌였고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폐쇄한 응급실을 다시 열고 중단한 외래 진료도 오전 9시부터 재개했습니다. 전남대병원의 분원인 화순 전남대병원의 간호사도 확진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오는 22일까지 외래와 응급실 진료를 중단합니다. 전남 순천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된 순천 한 마을 주민 10명과 순천중앙병원 관련 확진자 등 2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확진자가 급증하고 병원 곳곳이 운영을 중단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마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가 시작되면서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인원이 제한되는 등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영화관은 어떤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합정동에 있는 영화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거리두기 1.5단계 시행 첫날이죠, 오늘이요. 그리고 영화관은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인데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있는 이곳은 상영관만 4개, 관람 좌석은 730여 석이 있는 영화관입니다. 평일 오후 시간이라 그런지 이용객들이 적어 비교적 조용한 편인데요. 이 영화관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였을 때는 모든 이용객들이 붙어서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수도권, 특히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면서 이렇게 자리를 뛰어앉을 수 있도록 예매 시스템을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버튼이 되어 있는 부분은 애초 예매가 불가능하고요. 함께 동반하는 이용객 1명에 한해서만 같이 붙어서 영화를 볼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시 말해 좌석 한 줄당 2대1 비율로 자리를 비워둔 상태입니다. 이미 사전 예매를 한 손님들의 경우 다른 좌석에 앉도록 안내하거나 일부 상영관의 경우 기존 예매자를 중심으로 거리두기 좌석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거리두기 1.5단계는 코로나19가 지역적 유행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일상 곳곳에서 산발적 감염이 계속되는 양상인데요. 요양원이나 병원 같은 취약시설뿐 아니라 체육시설, 카페 등 일상생활 공간에서도 소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연세대학교에서 11명 집단 감염이 나온 데 이어 서강대학교에서는 대면 강의에 참석했던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홍익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 1명이 확진되면서 대학가를 중심으로 한 감염도 확산하는 양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시행되는 거리두기 1.5단계는 생활 방역에 중점을 두었던 1단계와 달리 조금 더 강화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데요.
시설 종류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달라지고 이용 인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용하실 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을 잘 구분해 이용해야 합니다. 먼저 식당과 카페 등 중점관리시설에서는 테이블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한 칸 떨어져 앉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1단계에서는 이런 방역수칙이 150제곱미터 이상 식당과 카페에서만 적용됐다면 이제는 50제곱미터 이상 시설도 의무화됩니다. 클럽 등 유흥시설에서도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됩니다. 노래 연습장은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구 등의 안내문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마실 수 있지만 음식은 먹을 수 없습니다. 일반관리시설 14종의 방역수칙도 강화됩니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에서는 한 칸씩 떨어져 앉아야 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은 시설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수의 30%만 허용되고 모임이나 식사는 할 수 없습니다.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와 같은 행사에서도 100명 넘게 모이는 건 금지됩니다. 마스크 쓰기는 단계와 상관없이 의무사항입니다. 이런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결국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피하고 마스크 착용과 같은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이 핵심인데요. 방역당국은 지금이야말로 대규모 재확산의 기로에서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거리 두기 단계가 더 높아지지 않도록 앞으로 2주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삼아 방역수칙 실천에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합정동에 있는 영화관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수능을 꼭 2주 앞두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아서 수험생이나 학부모들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정부는 12월 3일 예정대로 시험을 치르되 수능 당일까지 방역을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경수 기자. 네, 서울 대치동입니다. 네, 우선 이 내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학원이나 스터디 카페처럼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 어떻게 방역 작업이 강화됐습니까? 네, 지금 제가 있는 이곳 대치동은 이 학원가로 유명한 동네답게 어딜 가나 학원과 교습소 간판을 찾아보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런 학원이나 교습소의 경우 오늘부터는 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아니면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오늘 0시부터 서울과 경기 지역 등에서 거리 두기가 1.5단계로 상향됐기 때문인데요.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서도 좌석 간 거리 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 외에 학생들이 자주 찾는 시설들의 방역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오늘부터 수능 당일, 그러니까 12월 3일까지 2주 동안을 수능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학원과 스터디 카페, PC방, 그리고 노래방 등의 방역 상황을 교육당국과 지자체가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만약 학원 내 접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생길 경우 해당 학원의 이름과 감염 경로를 교육부 홈페이지에 한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대한 수험생 감염을 막고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게 하기 위한 조치들인데요. 교육당국은 수능 일주일 전인 오는 26일부터는 아예 학원이나 교습소에 대면 수업 자제를 권고할 방침입니다. 또 전국 모든 고등학교 역시 수능 일주일 전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수능이 또다시 미뤄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데 수능일에는 변동이 없는 거죠? 네, 정부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을 그대로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방침입니다. 2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능 날짜를 바꾸게 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우려 때문입니다. 대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병상 120개와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을 3,8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별도의 시험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일반 수험생들을 위해선 시험실 입실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24명으로 줄여서 밀집도를 떨어뜨렸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수능 시험실은 3만 3천여 개로 지난해 2만 1천여 개보다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 속에 치러지는 시험인 만큼 교육부는 올해는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을 자제하고 마음으로만 응원을 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에서 YTN 김경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세 속에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2천여 명이 모인 대규모 집회가 열렸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이 모여서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문석 기자. 네, 대전지국입니다. 네, 지금은 집회가 모두 마무리됐죠. 얼마나 모인 것으로 추산됐습니까? 네, 충남 당진 현대제철 앞에서 열린 집회는 오후 3시 반쯤에, 그러니까 한 30분 전쯤 마무리됐습니다. 당진시가 발열 검사 기준으로 확인한 집회 참가 인원은 2,599명입니다. 오늘 집회는 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 지회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촉구하며 개최했습니다. 오후 1시부터 참가자들이 모였는데 집회는 예정된 오후 2시를 조금 넘겨서 시작했습니다. 발열 검사와 참가자 기본 정보를 작성하는 데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참가자들은 마스크에 투명 얼굴 가리개도 쓰고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한 채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8월 강화문 집회와 지난 주말에 열린 울산 태화강 민중대회 뒤 세 번째로 큰 규모로 열렸습니다. 원래는 순천과 울산 지역 노동자들도 올 예정이었지만 해당 지역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감염 확산 우려로 참석을 취소했습니다. 주최 측은 집회 현장을 평소 노동자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8곳으로 나눴습니다. 사전에 약속한 대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집회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석자들이 마스크를 내리지 않도록 집회 중에 흡연도 금지했습니다. 앞서 당진시는 많은 인원이 모여서 코로나19가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 자제를 호소했습니다. 공무원 100여 명을 투입해 방역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했고 심각한 위반 사항이 드러나면 바로 집합 금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이 집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지국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유럽 원정에 나섰던 축구 대표팀 벤투호가 코로나19 공포에서 쉽사리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희찬 선수가 추가로 확진되면서 카타르전에서 발을 맞춘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도 영국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카타르전 시작 16초 만에 터진 황희찬의 골. 곧바로 손흥민, 황의조 등 동료들과 얼싸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하지만 이 장면은 금세 우려로 바뀌었습니다. 70분 넘게 필드를 누빈 황희찬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손흥민 등 다른 선수들의 감염 여부도 장담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경기 직후 토트넘이 보낸 전세기에 오른 손흥민은 영국 런던에 도착해서야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에 따라 팀 훈련에 합류할지가 정해지는데 맨체스터 시티, 첼시 등과 굵직한 격돌을 앞둔 토트넘으로선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수단 일부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현지 검사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고 귀국한 선수 5명과 코치진 등은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참가하는 소속팀에 합류하려던 전북과 서울 구단 선수들도 국내로 복귀해 방역 지침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오스트리아 호텔에 격리 중인 선수와 스태프를 호송할 전세기를 보낼 시점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만큼 벤투호를 덮친 코로나19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지 쉽게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지금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확산세를 막는 데 한계 상황에 이르고 있다. 자, 지역 곳곳에서 쉴 틈 없이 터지는 새로운 감염을 맞서고 있는 어느 도지사의 하소연이었습니다. 세 번째 유행의 문턱을 넘어선 지금 앞선 두 차례 고비를 넘겼던 국민의 각성이 또다시 필요한 시점으로 보입니다.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환자 수가 그러니까 이틀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343명입니다. 지역도 더 넓어졌고요. 지금 상황이 어느 단계입니까? 실시간으로 발생 상황을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는데 내일은 더 늘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뭐 꼭지점이 어딘지를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은 뭐 특별히 그 확진자 수를 줄게 할 만한 요인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확진자 수가 더 늘 것 같아서 걱정인데요. 오늘 발생은 세 가지 특징을 꼽아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제는 그 313명 가운데 해외 유입 환자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오늘은 좀 줄었습니다. 대신 국내 발생이 293명이니까요. 300명이 이제 국내 발생으로 채워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 그리고 이제 국내 발생도
서울 수도권에서 국한되지 않고 전국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강원이 20명, 전남이 27명, 경남이 28명 이런 식으로 지역 곳곳에서 이제 상당히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예상했던 대로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7명이 증가했는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 12명이 늘었죠. 대개 환자가 이제 늘게 되면 그로부터 7일에서 10일 후부터 위중증 환자가 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영향에 본격적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중환자 병상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환자 병상에 당국은 여유가 있다고 했지만 곧 비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여유가 있죠. 그런데 대개 전체 환자 가운데 3% 정도를 중환자로 봅니다. 그리고 중환자는 한 번 입원하게 되면 25일가량을 병원에 머물게 되죠. 그러니까 25일 동안은 그 병상은 그 중환자가 사용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중환자가 뭐 입원 기간이 좀 짧게 되면 빨리 퇴원을 하면 그 병상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 병상에 환자가 들어가면 25일간은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환자 가운데 중환자 비율이 3%라는 것은 지금 하루 환자가 300여 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중환자가 9명에서 10명 정도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남아있는 중환자 병실을 한 120개 정도 안팎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12일이면 다 찬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25일이 돼야 한 병상이 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도의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는 한 앞으로 열흘 뒤면 우리는 막 쓸 수 있는 중환자 병상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환자의 증가수는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언제 400명, 500명이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면 중환자 병상이 비상에 걸리는 시기도 그만큼 당겨진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중환자 병상은 뭐 음압 병상이라고 해서 뭐 에크모 시설도 있어야 되고 상당히 이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쉽게 구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시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방역 당국도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방역 당국이 이제 꾸준히 계속해서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죠. 이제 이런 시설에 대한 그 경고는 대구의 신천지 사태 때는 아예 이 자체가 이제 개념 자체가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우왕좌왕해서 실제로 병원에서 집에서 기다리다 돌아가신 분도 많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후로 정비를 해서 이제 8.15를 중심으로 확산됐을 때는 상당히 좀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은 앞선 두 번의 감염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유행은. 왜냐하면 그때는 그 우리가 공격해야 될 지점이 딱 한 군데 정도로 이제 딱 있었잖아요. 대구의 신천지, 8.15 때는 뭐 수도권 위주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그게 아니라 전국에서 다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병상도 이제 빨리 마련을 해야 되겠지만 그 여러 가지 준비를 지금부터 급하게 하지 않으면 곧 상당히 위험이 닥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지금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격상했는데 전문가들은 빨리 2단계로 격상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당국도 수도권 환자가 하루 200명을 넘게 되면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했죠. 이게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2단계 격상 기준이 세 가지인데요. 그 세 가지 중에 이제 하나만 해당이 되면 이제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1.5단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할 때거든요. 그게 뭐냐면 1.5단계가 수도권이 100명 이상, 다른 권역은 30명 이상, 제주, 강원은 10명 이상 이거거든요. 이거의 2배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은 200명, 다른 지역은 60명, 강원, 제주는 20명이 넘어가면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는 지표 기준이 된다는 것이죠. 그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닌데 방역 당국이 설명하는 것은 지금 이제 2단계로 올린 지금 1.5단계가 오늘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뭐 당장 내일 2단계로 올릴 수는 없는 노릇이고 2단계라는 게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은 생활이나 그 경제 활동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그 조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업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1.5단계를 유지하면서 뭐 조금 이제 확진자 수를 줄여보려는 의도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뭐 그 1.5단계가 그나마 효과를 발휘하는데도 앞으로 열흘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때까지 확진자 수가 만약에 예상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면 사실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 16일 날 정은경 본부장이 한 2주에서 4주 뒤에 300명에서 400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방역 당국의 예측보다 지금 상당히 빠른 속도 아닙니까? 이제 그거는 그 감염 재생산 지수에 근거한 거거든요. 그 당시 감염 재생산 지수는 1.1 정도가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1.5가 됐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라는 거는 방역 당국이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지수가 아니고요. 방역 상황에 따라서 이제 변동되는 지수거든요. 그러니까 정은경 청장이 얘기했던 것은 1.1을 기준으로 했을 때 2주에서 뭐 4주가 되면 300명, 400명이 된다는 것이고 1.5를 기준으로 하면 2주에서 4주 후에는 600에서 700명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확산세를 막느냐에 따라서 이제 1, 2주 후에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것이냐 또는 줄어들 것이냐 이것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국내 환자 수가 이제 3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요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는데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고요. 네. 청정 지역이라고 했던 곳에서도 이제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남 하동에서 지금 집단 감염이 나타났다고요? 그 방역 당국의 얘기를 보면 지금 예. 하루에 10여 건씩 새로운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집단 감염의 기준은 한 산에 5명 이상이 발생하면 그걸 이제 집단 감염이라고 꼽는데 예. 하루에 10건이 넘는 새로운 집단 감염이 나타난다는 것이고 네네. 서울시가 오늘 발표한 거 보면 현재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감염자가 나오는 집단 감염이 20건이 훨씬 넘어간다 이렇게 예.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더 지나가면 방역 당국이 이 부분에 대한 역학조사 같은 것을 포기해야 할 단계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단계인데 이제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이 경남 하동처럼 하동은 지금 9개월 동안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랬군요. 예.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터진 것이죠. 그런데 중학교와 학원을 그 중심으로 해서 터졌는데 21명이 사흘새 나왔습니다. 아주 빠른 예. 시간 안에 학생과 또 학생끼리의 감염, 학교 선생님과 학원 강사, 학원 수강생, 예. 그다음에 이제 가족까지 이제 전파가 아주 빠르게 일어나는 예.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 하동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지금 비교적 청정이라고 불려졌던 게 이제 강원도인데요. 예, 예. 강원도에 특히 영동 지방은 확진 환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속초 이런 곳에서 집단 감염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막 전국화 현상, 이것도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네. 예, 사실 최근에 보면 미뤄뒀던 모임 다시 가지는 분들도 많고 사회적 분위기가 그만큼 좀 느슨해졌다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이런 모임을 통해서 감염이 되면 또 집이나 직장으로 가서 N차 감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지금 오늘도 방역 당국이 이제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무원들이라든가 예. 이런 그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연말에 모임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제 어찌 보면 예, 사실상 지침에 가까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지금 막년회가 그 이른바 송년회 시즌이 이제 닥치지 다가오죠. 않았습니까? 예. 벌써 약속을 잡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 소모의 위험이라는 게 그 전혀 다른 곳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모여서 꽤 긴 시간 동안 뭐 이야기를 나누거나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노래방을 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감염도가 굉장히 높은 거죠. 지금 보면 그 연세대학교 공대 소모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예. 거기 13명 참석했는데 7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예. 그다음에 의정부의 온라인 모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모임은 그 뭐 네이버 밴드로 이제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건데요. 22명 모였는데 12명이 감염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된다는 그러니까 상당히 그 밀접하게 접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자의 생활 터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파를 일으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임 자체의 감염들도 높고 그로부터 파생되는 N차 감염의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굉장히 빠르게 넓게 퍼지는 예. 지금 보면 의정부 온라인 모임도 그 모임에 모였던 사람들이 의정부, 남양주, 고양, 성남, 서울 거주하는 곳이 여러 곳이거든요. 예. 그곳에 가서 가족 전파를 시작으로 막 전파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연말 모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제하는 쪽으로 지금부터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연말 모임은 가능하면 취소하는 게 지금 좋은 상황입니다. 백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화이자와 모더나 두 제약사 지금 개발 경쟁이 뜨거웠는데요. 모더나가 발표를 했는데 이번엔 화이자가 3상 임상 시험 결과를 발표했어요. 95% 정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이제 두 회사의 이제 백신 경쟁이 상당히 뜨거웠는데 네. 이제 선수를 친 거는 화이자죠. 예. 화이자가 이제 선수를 쳤는데 모더나가 이제 조금 늦었지만 자기네들은 예방률이 훨씬 높았다고 얘기를 했죠. 예. 94.5%까지 나왔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 수송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제 뭐 영하 20도지만 뭐 상온에서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이제 그 백신 후보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화이자가 오늘은 사실은 다시 한번 되받아치는 그런 이제 예. 양상이죠.
그러니까 환자가 170명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4만 명을 대상으로 이제 실험을 했는데 코로나19 확진자가 170명이 나왔는데 네. 이 가운데 8명만이 그러니까 그 후보 물질,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받은 사람 가운데 8명만 나왔고 나머지는 위약, 가짜 약을 맞은 사람들부터 예.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방률이 95%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예. 부작용도 거의 없었다. 그러니까 피로가 3.7%, 두통이 2% 정도밖에 없었다. 그리고 특히 65세 이상, 그러니까 고령층, 그러니까 백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고위험군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 이거죠. 예. 그렇죠. 예. 65세 이상 고령층의 예방 효과가 94% 이상이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물론 이것은 이 화이자 회사에서 발표를 한 거죠. 다른 전문가들이 지금부터 이제 긴급 승인 신청을 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검사를 하겠지만 발표만 놓고 보면 정말 너무나도 백신으로서는 훌륭한 백신이 나온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곧 아마 현지 시각으로 내일쯤에 아마 신청을 할 겁니다. 긴급 사용 승인 신청하면 예. 올해 안에 한 2천만 명 정도 맞을 수 있는데 전원 미국으로 다 가게 이렇게 됐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나라 백신 개발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백신 치료제 이 생산기지 역할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특히 백신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곳에서 그 아스트라제네카의 예. 백신을 우리가 이제 그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거든요. 그렇군요. 예. 대량 생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8월에는 이제 노바백스라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슷한 성격의 백신인데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죠. 그런데 예. 대량 생산을 한 것뿐만 아니라 우선 공급 계약도 맺어놨기 때문에 예. 네. 나중에 백신을 좀 우리가 먼저 이렇게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예. 참고로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모더나 백신보다 가격이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어제 뭐 한 $2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주 이제 저렴하니까 4달러, 여러 가지로 예. 그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그 CG 녹십자라는 회사도 감염병 혁신연합이라는 곳하고 이제 백신 생산 이제 합의를 받고요. 예.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치료제입니다. 예. 치료제를 그러니까 개발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대량 생산을 할 것이냐의 예.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시설을 갖췄다는 것은 굉장히 그 유리한 측면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네네. 그렇기 때문에 치료제나 백신의 대량 생산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도 확보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미리 좀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예. 기회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백신 확보가 너무 늦은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네요. 우리는 지금 하루 확진 환자가 뭐 몇백 명 단위지 않습니까?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은 유럽은 지금 하루에 뭐 10몇만 명씩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나라는 정말 급한 거죠. 하루가 예. 급한 거죠. 하루에 사망자가 몇만 명 아닙니까? 네. 그런 곳은 빨리 백신을 맞으려는 이제 그런 그 의지가 강한 것이고 예. 그런 것에 비교하면 그렇다고 우리가 백신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 예. 우리는 조금 여유 있게 영리하게 접근을 하면 예. 경제적이나 모든 면에서 약간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감찰 조사를 진행하려다 관련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이 협조하지 않아서 윤 총장에 대한 방문 조사가 무산됐다면서도 향후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일촉즉발의 긴장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직접 대면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날짜가 오늘 오후입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조사는 무의에 돌아갔는데요. 법무부는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하려 했지만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검찰총장 비서실을 통해 그 방문 조사 여부를 타진을 했는데 사실상 불응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법무부는 비위 감찰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면 조사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오늘 오후 2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윤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2시 조사라는 구체적인 시각도 통보했는데 예보한 시각이 오늘 오후 2시 20분쯤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기자단에 공지했습니다. 법무부는 그제 감찰관실 소속 평검사 2명을 대검에 보내 대면 조사 내용이 담긴 서류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검이 접수를 거부해 무산됐는데요. 어제 다시 같은 내용을 담아 대검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별도의 조사실 마련 등에 협조해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이 같은 상황이 알려진 뒤 총장을 대면 조사하겠다면서 평검사를 보낸 게 모욕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법무부는 방문조사 예정서를 전달하기 위해 평검사를 보낸 것이지 감찰을 시도한 게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지난 16일 검찰총장 비서관을 통해 일정 조율을 시도했지만 답변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검에서는 총장이 대면 조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법무부의 방문조사 취소에 대해서 입장을 지금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대검은 법무부의 대면 조사에 응할 뜻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법무부가 어제 보내온 공문에도 이 같은 뜻을 담아 회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규정상 대면 조사에 필요한 상당한 근거와 이유를 먼저 제시해야 협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평검사 2명이 대검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나서서 절차에 따라 설명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해 법무부가 감찰에 나선 사건은 크게 4가지입니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사 접대 의혹을 은폐했는지와 야당 정치인에 대해 부당한 수사 지휘가 있었는지, 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된 경위, 이와 함께 수사 대상이던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다는 의혹 등입니다. 다만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대면 조사를 요구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에 대한 조사인지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13년 혼외자 논란 당시 최동욱 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가 있긴 했지만 이후 옷을 벗으면서 실질적인 조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우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압축에 실패하고 사실상 활동을 종료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 수순에 착수했습니다.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독재의 길로 가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이연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후보 압축에는 실패했습니다. 더 이상의 회의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을 개정해서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 출범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2일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오는 25일 법안소위원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법 개정안에는 추천위원회 정족수를 줄여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고 30일 안에 후보 추천을 마무리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악용해 공수처법의 취지를 훼손했다며 후보 추천 무산의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정부 여당의 난폭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야당의 거부권에 있어서 중립적 인사가 될 거라고 수십 차례 말해놓고 이제 와서 법을 바꿔 원하는 사람을 지명하려 하는 것은 후안무치다라고 말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다수석을 내세워 법 개정을 강행하면 마땅히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지금이라도 여야 지도부가 만나서 협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 상황입니다. 박 의장은 본회의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를 각각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오는 23일 의장 주재로 열릴 원내대표 회담 전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이연아입니다. 전국 아파트값이 한국감정원 통계 작성 이후 8년 반 만에 최고로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값이 0.25% 올라 지난주보다 오름폭을 키워서 통계 작성을 시작한 지난 2012년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국토부가 부산시 해운대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시 수성구, 경기 김포시 7개 지역을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서 조정대상 지역을 추가 지정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세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전국 11만 4천 호, 수도권 7만 호, 서울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신축 매입 임대하거나 공공전세형 주택 방식으로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방금 소식 전해드렸습니다만 이 극심한 전세 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관련 대책을 발표했죠. 오늘 공개된 전세 대책, 자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위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전세 대책이 실제로 수급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세난이 막의 어떤 효과를 거두기보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부 완충 작용은 있을 거로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대책이 일종의 이제 전세난을 진정시키기 위한 한시적이고 어떤 비상대책 성격이 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 수도권에서 이제 30만 아파트 공급 계획이 있는데 이 아파트 공급이 이제 입주하는 게 2023년인데요. 그 이전에 이제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다세대 다가구나 빈집으로 남아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 그리고 지금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데 유독 전세만 모자라니까 공공이 직접 나서서 전세를 공급하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 대책이 있습니다만 오늘 빈 상가, 호텔, 숙박시설까지 활용해서 이제 전세난을 좀 해결하겠다 이렇게 정부 대책이 나왔는데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부분적인 효과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원래 이제 그 상가나 사무실은 업무용으로 쓰는 건데 이걸 주거 용도로 바꾸면은 기존 용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효과, 순정 효과가 큰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호텔 같은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뭐 주변 여건이 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주차 여건은 다세대 다가구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명도 문제에 따른 지연 문제가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이나 이런 오피스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세입자한테 10년 보장을 이렇게 해줘야 되니까 명도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호텔은 비교적 이거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 비교적 빠른 시일 내에 주택을 공급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고요. 주로 3, 4인 가구가 살기보다는 1, 2인 가구에 맞춰서 주로 한 100가구에서 한 300가구 정도 소형 아파트라든지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지 않느냐. 다만 지금 바닥 난방이 없다, 너무 어둡다, 그리고 평면이 좋지 않다,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 이런 지적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주거 편의성을 좀 더 도모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임대료도 좀 더 낮춰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요. 정부가 지금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이 부산시 해운대구와 경기 김포시 등 7곳을 조금 전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게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은 가수요가 조금 줄어드는 효과는 있을 거고요. 진정 효과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중에 워낙 그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그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실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은 투기 과열지구보다 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더 강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양도세 대부분이 민감한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지역 적용이 바로 조정 대상 지역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금액에 관계없이 집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됩니다. 이 자금 조달 계획서가 그냥 종이 한 장에 이렇게 여러 근거를 적는 게 아니라 실제 정빙 자료를 함께 제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임주택자들도 이제 갈아타기를 할 때도 대출을 받으면은 집을 산 뒤에 6개월 안에 전입을 해야 되고요. 기존 주택도 6개월 안에 팔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좀 단단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은 다소 안정을 찾을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요. 과거에 보통 이런 정책이 나오면 주변 집값이 오르는 풍선 효과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혹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까? 네,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중에 지금 부동자금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그러면은 전국을 다 규제 지역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소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언제든지 이게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은 불안해지면은 조기 어떤 대응하는, 말하자면은 시장에 일어나는 현상과 정책 간의 간격, 말하자면은 시차를 좀 최소화하는 게 주택 안정에 굉장히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지금 전국 아파트 값이요. 통계 작성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로 뛰었습니다. 이게 뭐 최근 전세난이 상승폭을 키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집값이 언제쯤 이게 잡힐 수 있을까요? 이거 쉽지 않은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매매 가격 상승은 전세난 여파 성격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집값이 비싸지 않는, 말하자면 중저가 지역이나 외곽 지역에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이를 이제 입증을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러니까 전세 매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세 매물을 찾아도 매매 가격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아예 집을 사버리자 이런 수요, 말하자면은 전세난 회피 수요가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전세값도 오르지. 그렇다고 내 집 마련도 더 길어지지. 그러다 보니까 이중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더 집값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어떤 그런 대책들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저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그 집이 없는 분들이 지금 그러면 집을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뭐 말까지 기다려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하십니까? 중저가 주택은 저는 뭐 지금 사도 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보고요. 다만 초고가 주택은 지금 세금이나 대출 규제가 워낙 심해서요. 앞으로 뭐 계속 좀 오르기는 힘든 구조인데, 그래서 주로 뭐 중저가 중심으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고요. 다만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저가라 하더라도 이런 단기간에 많이 오른 것은 좀 버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시세라든지 주변의 어떤 그런 시세 흐름을 같이 보면서 의사결정을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국지적으로 우리 동네 사정을 보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원갑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난 8월 2차 대유행 이후에 처음으로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하루 동안 코로나19 확진자가 109명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이후 한때 10명대까지 떨어졌던 서울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말 50명대를 오르내리다가 지난 10일부터는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8일 만에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집단 감염의 영향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 온라인 브리핑에서 확진자들의 GPS를 분석한 결과 헬로윈데이나 지난 도심 집회와 연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주일 기준으로 200명을 넘을 경우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석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오늘부터 2주간 1.5단계가 적용될 예정이지만 이 기간에 200명의 선을 넘으면 곧바로 추가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된 강원도 철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 12명이 발생했습니다. 철원군 보건당국은 갈마름 은혜요양원 입소자 7명과 신철원 초교학생 3명 등 신규 확진자 12명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원도 춘천에서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신부와 접촉한 수녀 3명이 오늘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오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초등학교와 관련한 확진자가 10명 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또 하동군 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2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하동군은 오늘부터, 창원시는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자체 기초단체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논의 중인 지자체 거리두기 조정 가이드라인은 내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코로나19 상황도 지금 심각한 수준입니다. 도쿄가 오늘 처음으로 신규 확진자 500명을 넘어서는 등 각지에서 감염자 수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경계 수위를 최고 단계 수준으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특파원 연결합니다. 이경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쿄 상황이 제일 심각해 보이는데요. 이틀 연속 신규 확진자 최다를 기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도쿄도가 오늘 발표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534명입니다. 50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고 이틀 연속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열린 전문가 모니터링 회의에서는 지금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4주 뒤 하루 도쿄의 신규 감염자가 1000명을 넘어설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코이케 도쿄도지사도 한 TV 방송에 출연해서 하루 감염자가 1000명에 이르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쿄도는 코로나19 경계 수위를 4단계 중 최고 수준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지금 대책본부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회의가 끝나는 대로 코이케 도쿄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현재의 감염 상황과 격상 조치의 필요성, 그리고 대응 방향 등을 설명합니다. 도쿄도의 4단계 격상 조치는 지난 9월 10일 3단계로 내린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지금도 전국 각지에서 감염자 수 속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쿄뿐 아니라 홋카이도, 아이치, 효고 등지에서도 코로나 사태 이후 가장 많은 신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네, 어제 일본 전국 감염자가 2,200명을 넘어서 1일 기준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어젯밤 스가 총리가 긴급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특단의 대책이 나왔습니까? 네, 어젯밤 전국 감염자 수가 2,200명을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 스가 총리는 관계 장관들을 관저로 불러 모아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어떤 대책이 나올지 굉장히 주목됐지만 오늘 아침 스가 총리가 취재진들 앞에서 가장 먼저 한 말은 회식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자는 말이었습니다. 음식점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통해 감염이 확산한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조용한 마스크 회식을 부탁한다고 밝혔는데요. 지금의 긴박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느끼기는 어려운 발언이었습니다. 일본 의사회가 전국적인 감염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한 일본 정부의 여행 지원 캠페인을 이런 확산 상황 속에 유지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총리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지자체는 지난 4월 긴급사태 때와 올여름 2차 확산 당시 상업시설 등의 휴업과 영업시간 단축 등을 요청했는데요. 아직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막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다시 영업 제한을 하기에는 부담이 크다는 점과 함께 지원금을 줄 재정적인 여유가 없는 것도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일본은 이번 주말부터 사흘 동안 연휴에 들어갑니다. 여행 지원 캠페인을 이용해서 단풍 구경을 가는 인파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주말 전국적인 이동이 코로나 확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는 다음 달 초부터 서서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글로벌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속도를 내면서 전 세계가 치열한 백신 확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전체 인구의 60%에 해당하는 3천만 명분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구 기자입니다. 미국 제약사 모더나가 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는 94.5%. 모더나는 미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내년에 최대 10억 회분을 생산한다는 목표입니다. We hope to have about 20 million doses of the vaccine by the end of this year, by the end of the calendar year. And we're looking forward to making about 500 million to a billion doses next year. 주요 국가들은 모더나 백신 확보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국은 1억 회분 물량을 계약했고 4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일본 5천만 회분, 캐나다 2천만 회분을 비롯해 상당수 국가도 앞다퉈 선구매에 나섰습니다. 화이자 백신의 경우
내년 공급 예상량 13억 회분의 90%가 이미 판매 계약이 끝났습니다. Now we can credibly tell them, I think we can se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우리 정부는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 5개 제품의 구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측과도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천만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 전체의 60%에 해당하는 물량입니다. 최소 2천만 명분 이상을 여러 제약회사를 통해 확보하기 위한 협상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선도 기업들과는 모두 협상 과정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내년 이맘때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신 승인부터 생산, 공급까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1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나흘 연속 200명대 그리고 이틀 연속 300명대 심상치 않은 코로나19 수치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한해 코로나19 확산과 감소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경각심은 느슨해진 듯한 모습입니다. 실제 국민 인식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코로나19에 내가 감염되냐 마냐는 어느 정도 운이다라는 질문에 그렇다 아니다라고 답하도록 한 설문을 봤습니다. 46.1%가 그렇다고 답을 했습니다. 국민 2명 중에 1명이 어느 정도는 운에 달려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응답도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5월에도 같은 조사를 했는데 비교해봤더니 그때보다 운명론적인 인식, 즉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운에 달렸다라는 인식이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코로나19에 걸리는 건 운이라고 생각한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보시다시피 20대에서 40대 모두 절반 이상이 응답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또 아무리 조심을 해도 누군가가 감염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은 여전히 60%로 웃돌았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전파될지 모르는 코로나19 특성 때문일 겁니다. 방역당국과 전문가는 연일 방역수칙 준수를 경고하고 있죠. 올해 내내 반복되는 이 요청을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이 경고가 원론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치료제와 백신이 나오기까지는 별다른 방법 없이 가장 중요한 건 개인 방역입니다. 하지만 운이다, 아무리 조심해도 걸릴 수 있다, 정부의 경고는 원론적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건 방역에 대한 인식도 느슨해지고 노력도 소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코로나는 방심을 먹고 산다는 방역 전문가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시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이틀 연속 300명대 확진자는 2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 8월 말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3차 유행의 갈림길에 서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틀 연속 300명대가 나오면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최선을 다해도 급속하게 늘어나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은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굉장히 넓게 감염원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는 상당 기간 계속되리라고 봅니다. 즉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200명, 300명 가까운 데의 환자 수가 상당 기간 계속 발생함으로써 역학조사나 또 병원의 그 수용 능력에 상당히 나쁜 영향을 미치리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3차 유행이 시작됐다고 보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1차, 2차 대유행보다 지금이 더 큰 위기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교수님 생각도 같으십니까? 예, 3차 유행은 이미 시작했고요. 이제 우리가 3차 유행이 아니냐를 따지는 어떤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기억하기에 1차 대구 경북, 2차 수도권, 그다음에 3차 지금 이제 시작하는 것이고 마침 이 3차 대유행의 시작은 겨울로 들어가는 그 계절적인 요인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 기간 매우 심하게 지속되리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도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것 중에서는 가장 센 파도를 만나게 될 것이다. 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가장 센 파도를 만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부는 2주 내 2단계 격상이 가능하다, 중간 평가 후에 상향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장 2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 교수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는 이 정부가 그동안에 이제 오랜 경험으로 만들어 놓은 5단계의 방역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합당했기 때문에 한 이틀 늦기는 했지만 오늘부터 이제 수도권에서는 1.5단계가 된 것이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면 아마도 조만간에 일부러 올리지 않더라도 정부가 예시한 2단계 격상 기준을 맞게 될 겁니다. 맞추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2단계 격상 기준이라는 것이 2개 이상 지역에서 지금 현재 추세가 계속되는 거거든요. 즉 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이 일주일만 더 지속되면 2단계로 수도권하고 강원도에서 2단계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수도권에서 200명 정도가 한 일주일 지속되면 그것도 2단계로 가야 되는 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300명도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부터 1.5단계로 올라갔기 때문에 1.5단계로 올려서 국민들이 좀 움츠리고 이 움직임이 줄어드는 것은 벌써 한참 뒤라고 볼 때에 4, 5일이 지나야 된다고 볼 때에 아마 일주일 안으로 2단계 요건에 맞는 그런 상황이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굳이 정부가 정해놓은 것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즉시 2단계로 올려야 된다는 데에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문제고요. 대신에 지금 1.5단계에서도 우리가 제대로 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웬만한 데 가면 실내에서 마스크 안 끼고 앉아서 담화를 나누는 모습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위반을 했다고 과태료를 물린다는 보도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전벨트를 운전자들이 제대로 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안전벨트를 안 맸을 때 벌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매게 됐던 거거든요. 이것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1.5단계에서 2단계로 가서 더 큰 경제적인 피해가 없도록 하려면 1.5단계에 해당되는 각종 규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지방자치단체가 좀 움직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교수님 말씀은 지금 추세라면 정부가 정해놓은 2단계 기준에 조만간 충족이 될 거고 2단계로 1.5단계로 해보고 2단계로 격상해도 늦지 않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다른 지역은 어떻습니까? 아직 1단계가 시행되고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선제적으로 좀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을까요? 저 역시 또 그렇게 같은 이유에서 선제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전국을 7개 권역으로 나눠서 100명, 30명, 30명, 10명 이렇게 나누는 것 자체가 권역별로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전제를 했었고 그 전제는 정부 내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난 10달간의 경험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 그것을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고 또 선제적으로 다 한다는 것은 좀 정부 정책이나 그동안 만들어 왔던 신뢰도가 조금 흠이 가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에서 봐나가면서 좀 규칙대로 지켜나가는 모습을 당분간은 보일 필요는 있습니다. 다만 내일이든 모레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급속하게 가파른 속도로 환자 발생이 된다면 그때는 굳이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지역별로 2단계, 1.5단계로 올리든지 또 수도권에서 2단계로 올리든지 하는 것은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해 보이는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개인 방역 수칙 잘 지키는 것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곳곳에 때 아닌 폭우가 내리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오늘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113년 만에 가을 폭우에다 떨어진 낙엽이 배수로를 막아서 그 피해를 키웠습니다. 홍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8시 반 성남에서 서울로 향하는 출근길. 도로에 가득한 자동차들이 바퀴 절반까지 차오른 물살을 헤치며 천천히 주행합니다. 비슷한 시각 안산 시내 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들이 지날 때마다 강 위를 달리는 보트처럼 물보라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은 한여름 폭우 피해가 떠오릅니다. 천천히 다녀야 된다. 밤사이 중부지방에 쏟아진 가을 폭우로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바람에 출근길 정체도 극심했습니다.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차 앞에도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좀 운전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오늘 지각하신 분들 꽤 많으시고 되게 많이 이렇게 젖어서 들어오셨어요. 마을버스 타고 출근을 했는데 도로나 이런 그 거리에 물이 다 안 빠져가지고 발이 다 젖어서 출근을 했거든요. 오늘따라 비가 와가지고 좀 사람들이 늦게 출근하다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공무원들이 물속 깊이 손을 넣어 빗물 바지를 들어 올리자 고여있던 물이 폭포처럼 빠져나갑니다. 거리에 쌓인 낙엽에다 폭우로 떨어진 나뭇잎까지 더해져 배수구를 막은 게 침수 원인이었던 겁니다. 빗물바지에서 걷어낸 낙엽들은 지금은 인도 한쪽에 이렇게 쌓였습니다. 지금은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걷어낸 낙엽들을 자루에 담는 중입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바람에 빗물바지를 이제 막아서 이렇게 갑자기 침수가 되는 상황입니다. 위에 있어갖고 저희가 걷어내고 일단은 그 물을 이제 빼는 거를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번 폭우로 전면 통제된 도로 5곳을 포함해 서울 시내 도로 23곳에 침수 피해가 났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갑작스럽게 비가 내릴 때를 대비해 거리 낙엽을 더욱 자주 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갑작스러운 늦가을 폭우에 전국적으로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떠내려가는 차에 타고 있던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이 구조되기도 했고 낙뢰를 맞은 제철소가 정전되기도 했습니다. 김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루 새 70mm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경기 구리시. 잔뜩 불어난 하천 한가운데 승용차가 완전히 잠겼습니다. 차량 지붕으로 올라간 40대 아버지와 초등학생 아들은 구조를 기다리며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아들을 등교시키려고 왕숙천을 건너다 고립된 겁니다. 친구자가 차량에 고립된 아빠였고요. 길 건너다가 물에 쓸려서 떠내려가고 있다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소방당국은 차량을 밧줄로 고정한 뒤 보트를 이용해 40여 분 만에 부자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소에서 커다란 불꽃이 피어오릅니다. 천둥, 번개를 동반한 폭우. 외부 송전선이 낙뢰를 맞으면서 철광석을 녹이기 위해 석탄을 가열하는 코크스 공장이 멈춰섰습니다. 가스가 차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제철소 측이 급히 배출가스를 태우면서 불꽃도 생겨난 겁니다. 전기가 안 통하니까 코크스 롤에 압력이 차 있는데 그 압을 빼내는 과정에서 가스를 밖으로 빼면서 태우는 과정이에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부산에서는 낙하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터널 입구에 있던 가로 세로 2m 크기 가림막이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보행자 통로를 덮쳤고 괴법동에 있는 삼거리에서는 신호기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부서진 채 고속도로의 뒹구는 검은색 차량 2대 주변에 파편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빗길을 달리던 수입차가 미끄러지면서 갓길에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도 났습니다. 차량 절단해서 끄집어내고 그런 건 없었고 구급차가 한 분 병원에 모셨네요. 소방당국은 폭우에 대비해 낙하물을 점검하고 서행 운전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강풍주의보 속에 비가 내린 부산에서 비바람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 부산 신항 남쪽 컨테이너 부두에서 5단으로 적재된 컨테이너 30개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고가 난 컨테이너 터미널은 무인 운영되는 곳이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영아의 어머니를 경찰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입양 한 달 뒤부터 아이에 대한 폭력이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고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도 확보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16개월 된 영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어머니 A씨가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탄 A씨는 여전히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왜 학대하셨습니까? 사람 다닐 때는 속도조이는 뭔가요?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지난달 13일 아이가 숨진 뒤 한 달 가까이 조사를 벌인 경찰은 입양된 지 불과 한 달 뒤부터 학대가 시작된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아이가 3월부터 입소를 했는데요. 4월 중반부터 얼굴에 작은 상처들이 하나씩 생겨서 오긴 했는데 기어다닐 정도의 아이인데 그렇다고 하기에도 이제 상처가 너무 자주 나니까. 아동학대 정황이 담긴 CCTV 영상들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여전히 폭행 사실은 부인하고 아이를 혼자 방치한 혐의만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 B씨에겐 방치와 방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습니다.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방임한 적이 있고 엄마가 방임하는 것을 아버지가 방조한 것도 있고 신체적 학대의 아버지 것은 아직 드러난 게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는 국민청원은 20만 명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청원인은 학대 의심 신고 3건에 대해 경찰 등 관계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목숨을 구했을 거라며 법 개정도 촉구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담당 경찰관과 주무부서에 대한 감찰을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은 가운데 감찰 결과는 이번 달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유럽 원정을 평가전을 위해서 출국했던 축구대표팀 벤투호 선수 5명이 귀국했습니다. K리그 소속 선수 5명과 코치진, 지원 스태프 등은 오늘 낮 국적기를 이용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전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갑니다. 축구협회는 오스트리아 현지에서 격리 중인 양성 판정을 받은 선수와 스태프는 전세기를 띄워서 귀국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 대결은 NC와 두산이 1승 1패로 팽팽한 균형을 이룬 가운데 내일 3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1, 2차전 두 경기에서 무려 9개의 병살 플레이가 나오면서 두 팀의 승부가 갈렸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페르난데스의 잘 맞은 타구가 루친스키의 글러브에 빨려 들어가며 병살타로 연결됩니다. 한창 기세를 올리던 두산의 추격 의지에 찬물을 끼얹는 한 방이었습니다. 2점 차로 끌려가다 한 점을 따라붙은 2회 말, 원아웃 만루 기회에서 강진성의 타구가 정확히 허경민에게 향합니다. 역전까지 가능한 기회가 허무하게 무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NC와 두산의 한국 시리즈 1, 2차전은 그야말로 병살타 시리즈였습니다. 1차전에서는 병살타 3개를 친 두산이, 2차전에서는 병살 플레이만 무려 5개를 당한 NC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잘 맞은 직선타는 그림 같은 호수비에 잡혔고 희생 플라이가 될 것 같았던 뜬공에도 총알 같은 홈송구에 3루 주자가 홈을 밟지 못했습니다. 두 팀 모두 희생 펀트보단 강공을 선호하는 데다 수비 달인들이 버티는 야수진의 짜임새가 좋아 유독 병살타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시리즈가 열리는 고척 스카이돔의 내야 바닥이 딱딱한 편이어서 땅볼 타구의 속도가 빠르다는 점도 병살타가 증가하는 원인입니다. 3차전에서는 두산 최원준과 NC 라이트가 선발로 나서는데 더 활발한 타격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두 팀의 호수비 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병살을 줄이는 팀이 3차전 승리에 한 발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프로야구 LG의 새 사령탑에 오른 류지연 감독은 27년 몸담은 LG는 숙명이자 가족 같은 팀이라면서 발전된 팀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류 감독은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취임식을 겸한 기자회견에서 팀의 프랜차이즈 1호 감독으로 선임돼 영광과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트시즌 진출은 물론 그 이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나라 이렇게 많쳐먹고 죄 없는 대통령 하다 탄핵시켜놓으니까 너희들 좋으냐? 탄핵시켜놓고 여기 앉아서 일제를 하고 있으니까 좋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당 창당한다고 잘못 나왔습니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이렇게 또 제목을 뽑을 겁니다. 안철수가 한 걸음 물러났다. 말을 바꿨다. 그래도 화두를 던졌으니까 고민이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누구와도 손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철수 씨. 이번 바이든 당선을 보면서 저는 그 의미를 찾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월척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한 사람은 재수한 사람들이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당에서 재수한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는 것 같은데 꼭 성공해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축하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안철수 대표께서 야권 혁신을 위한 플랫폼을 제안을 했는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플랫폼이라는 게 처음에 플랫폼이라고 했다가 신당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헷갈려서 다 같이 위에 올라가서 치열하게 우리끼리 경쟁하고 공정하게 페어플레이에서 경쟁하고 거기서 서울시장 후보든 또 대통령 후보든 뽑는 만약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라면 제가 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결기랄까 그런 뭐 말을 하는 용기를 가진 국회의원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 분 있었는데 쫓겨났고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5분 뒤에 정확하게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말씀을 드린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깊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 궁금한 지금 질문들이 지금 쌓여 있을 것 같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금 낙선 혁신 플랫폼에 이건 무슨 당이나 플랫폼이나 먼저 그 형식을 갖춰서 만든 다음에 뭘 하자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지 그런 형식은 차차 만들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반대 세력이 아니라 야권이 반대 세력이 아니라 대안 세력으로 인정받을 때만이 우리가 승리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태섭 의원도 이 혁신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지 혹은 실제로 만나서 의사를 타진해 보는 적은 있으신지 현 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이 대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농산물을 다양하게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기술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농산물 소비도 촉진하고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쌀에서 추출한 전분과 단백질을 섞은 뒤 명태와 새우 등 생선살을 넣어 반죽합니다. 여기에 달걀 흰자와 각종 채소를 섞어 튀기거나 찌면 쌀 어묵이 완성됩니다. 밀가루나 옥수수 전분 대신 쌀 전분과 단백질을 넣은 것으로 소화율이 높고 밀가루 알레르기 걱정도 없습니다. 우리 쌀에 단백질과 전분을 사용해서 최대 한 23%까지 대체가 가능하고 탄력성과 간능적 기호도 향상시킨 프리미엄 어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자를 얇게 썰어 기름에 튀긴 감자칩. 수입 감자가 아닌 국산 감자로 만들었는데 색깔이 더 밝고 맛도 더 바삭바삭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세봉과 고운 등 칩 가공용 감자 신품종을 개발했습니다. 고구마의 주산지인 전남 해남에서는 찐 고구마와 쌀을 이용해 고구마 쌀빵을 개발했습니다. 밀가루 대신 쌀로 만든 빵 속에 고구마 1개가 들어있는데 몸에 좋고 간편한 식사 대용으로 그만입니다. 농산물 자체에 들어있는 다양한 영양 성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요. 때로 유통에 어려운 비상품성의 농산물을 고부가 가치의 가공 제품으로 만들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기후와 추세에 맞춰 개발하는 농산물 가공식품이 우리 농산물 소비와 농가 소득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농촌진흥청과 한국농어촌공사가 논징청의 퇴항정보인 흑토람과 농어촌공사의 농지정보인 농지은행을 연계해서 농업인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경영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찾고 농사짓기가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새싹보리의 전용 수확기계를 처음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번에 개발한 새싹보리 전용 수확기계는 노동력을 크게 줄일 수 있어서 수확 비용이 87%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늦가을에 이례적인 가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차고 따뜻한 성질의 두 공기층이 만나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졌기 때문인데요. 오늘 하루 서울의 강우량은 무려 약 87mm를 기록했습니다. 지금은 비가 대부분 그쳤고 찬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무려 17도가량이나 낮은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현재 동해안과 해상에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새벽까지 경기 동부 등 내륙 곳곳에는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 살펴보면 서울 2도, 춘천 1도까지 떨어져 무척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6도, 강릉 12도, 대구 11도로 쌀쌀하겠습니다. 소설인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고 다음 주에는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쉽고 빠른 뉴스 뉴스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저녁 종합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